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을 요리하는 남자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저는 인생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길을 많이 아느냐 못 아느냐의 차이인데, 적어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이냐 내장형 내비게이션이냐.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가 자주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을 안내했는데 끊어진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새 길이 뚫려 있는데 아주 빠듯한 새 길이 뚫려 있는데 두 길로 뺑 돌아가게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한국의 이 썩어빠진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은요 패러다임에 안 맞아요. 여러분 현대 교육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현대 교육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프로이센 나라의 프로이센이라는 곳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근대화 교육을 했어요. 그가 60세 정년이라는 것도 슬로건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60세 정년은 60세까지 일해라였어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60세까지는 은퇴가 안 돼. 무조건 일해라는 기준으로 60세에서. 왜냐면 50대에다 죽으니까.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만든 근대화 교육의 첫 번째 근대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근대화 교육이에요. 근대화 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군인, 그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노동자. 이게 근대화 교육의 목적이에요. 한국은 그 근대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의 교육관이 바뀌었죠? 저는 교육에 진보다 보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웃겨요. 교육은 교육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진보교육과로 바뀌었어요. 진보교육과로 바뀌고 나서 제가 인천 안에 있는 교육청 4군데를 돌면서 특강을 했었어요. 다 돌았어요. 그런데 그 교육감 바꾸고 나서 교육청 간판에 뭔가 바뀐 게 느껴지세요? 뭐가 바뀌었나요? 그 전에 교육감까지는요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교육의 슬로건이었어요. 인재란 뭐냐면 철제, 목재, 인재. 다시 말해서 뭔가의 쓰임을 받는 목적형이죠. 그러니까 얘를 가르쳐 쓸모있는 놈으로 만들겠다가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바뀐 슬로건이 있어요. 그 뭘까요?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이에요.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개념 잘 안 해요. 여러분 시민이란 단어는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 단어예요. 역사 공부를 하면. 시민혁명이라는 건 인간이 평등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출발점이 시민혁명이었어요. 시민은 뭔지 아세요? 그전까지 귀족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다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인 인류가 누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들이 획득된 게 시민혁명. 그래서 시민이란 말, 시민의 말, 그래서 민주시민 육성이에요. 저도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시민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참여예요. 참여.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고 자녀들이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하죠? 참여해야 돼.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적이다, 이 강의가 세상에 쓸모있게 퍼주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에 들어가서 리뷰를 남겨야 돼요. 이게 참여예요.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 교육청 강의는요 제가 뛰는 직업 강사로 하는 강의 중에 제일 싼 강의가 교육청 강의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참여 정부라는 거예요. 시민의식에 기반된 정부로서, 그래서 정부의 슬로건이 참여정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위정자의 철학이 마땅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정부에는 대통령이 입을 붙여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명확하게 슬로건이 있으면 그 철학을 담은 슬로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가 참여정부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였지? 헷갈리네. 거시기 정부고. 김대중 정부라고 안 불렀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공부하고 살자라는 게 제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학부모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요 제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공무원이에요. 일제고사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부활됐을 때요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강의 때마다 일제고사는 폐지돼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창의력 강의와 일제고사는 맥을 같이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부활시킨 일제고사라는 제도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산업 여건을 만드는 패러다임에서 필요한 교육이에요. 서로 경쟁시키고 더샘필턴 잘하는 놈 이런 거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가 더샘필턴으로 시간 하나 잘 푸는지를 산업 여건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 패러다임 필요 없다니까요. 왜? 계산기가 더 잘하잖아. 계산기가 더 잘하잖아. 근데 저는 죽은 패러다임.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패러다임을 모르면 좋은 게 있어요. 통제가 쉬워요. 여러분, 민주시민이라는 건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저도 우리 딸들과 시민으로 키우다 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나는 시민으로 키우고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독재래요. 지 엄마가 한마디 하면 깨갱하는 나는 시민으로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 뭘 얘기하면 다영아 뭐 심부름 좀 해줄래? 그러면 꼭 대답을 해. 아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시민으로 키우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되는 일을 50분 동안, 내가 3분에 갔다 올 일을 그걸 시켜 50분을 설명해요. 네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빠를 도와야. 근데 그게 시민이에요. 내가 어떤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걸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내가 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를 먼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시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뭐 그러면 권위에 굴복해요.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려면 학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학부모 교육에 목숨을 거냐면요, 제가 보니까 교육이 3주체가 있어요. 학생, 교사, 학부모. 근데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학부모가 안 바뀌면 대한민국은 안 바뀌더라고요. 교육은 안 바뀌어요, 절대. 왜? 교육 수요자가 이렇게 요구하면 학교는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요구를 좀 더 제대로 된 선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요구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있다면 참여해달라. 알겠습니까? 참여해 주실래요? 일단 대답부터 하는 것도 참여를 좀 해요. 네? 대답부터 하는 거 참여 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적으세요. 부모의 삶의 태도가 유전된다. 부모의 삶의 태도가 유전된다. 저는요, 우리 딸이가 어디 교육을 가거나 갈 때는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이런 교육장에 와서도 제가 대학생 특강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후진대학, 좋은 대학의 차이가 있어요. 후진대학의 특징, 학생들이 일찍 와요. 뒷자리에 앉으려고. 좋은 대학의 특징, 학생들이 일찍 와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거기서 인생은 갈라져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앉아도 주인처럼. 그래서 주인처럼 앉아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랑 강사가 나만 보고 강의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인드로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식이 봐요. 그럼 그 자식도 어디 가서 늘 주인으로 앉아있어요. 자,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니까요. 오늘 그거 깨졌으면 좋겠어요. 마침 뒤에 강사님이, 입시 전략 강사님이, 저는 반대 얘기를 하는데 대학 보내는 게 미친 짓이다. 한국에서 대학 가는 게 미친 거다. 왠지 아세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장사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교육장사 이면에는 다 친일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내가 재미난 사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 각각께서 저희 대통령 하기 전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뭔가를 바꾸려고 했더니요, 국회 안 들어오고 국회를 2달 동안 파행시키면서 촛불 시위라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립학교법 개정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사립학교법 개정.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친구가요, 지 할아버지가 학교를 4개를 물려줬어요. 44살에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딱 가면요, 44살짜리가 딱 하고 담배 딱 꼬라물고 있으면 30년 교직 생활했던 교장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 이사장님 이러고 앉아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그 친일 세력들이 만든 학교, 언론 기관을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교육 장사를 한다고요. 근데 교육 장사를 하려면 대학을 자꾸만 가야 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대학을 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얘기하는 이론이 아니라 대학을 가게 만드는 조건과 대학 등록금 올라가는 조건과 이 모든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사립학교라는 건 어떤 개인이 국가에 헌납한 거예요, 공공재단으로. 왜 친일파들이 사립학교를 만드는지 아세요? 세상이 바뀌면 재산을 뺏길까봐 공익재단에 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 공익이 관리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사장하고 있어. 그 창틀 고칠 때 아들 다니는 건설회사 가서 고쳐. 이해됩니까? 그 모습을 깨자고 사립학교법 개정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반대한다고 2달 동안 국회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교육 사는 걸 거부했어요. 저도 신입학교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인천 김성수가 지은 동아일보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용익이라는 보부장이 아니에요. 이용익이 명성황후를 얻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일본 가서 봤어요. 교육이 된다. 그래서 자신 사재를 다 떨어서 만든 학교가 보성 전문이에요. 그걸 동아일보 김성수가 산 거죠. 제가 그래서 인천균형관 앞에다가 오줌 싸다가 학교 다닐 때 인천동산 앞에 오줌 몇 번 많이 쌌어요. 신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알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돌아가는 걸 알면요 자식에게 도움 된다니까요. 우리 자식들 무슨 민주투사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돌아가는 걸 명쾌하게 되면 내 자식에게 명쾌한 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학교를 안 보낸대요. 10살 9살짜리. 그리고 3년 후쯤 말레이시아를 갈 거예요. 저는 한국의 대학 보낼 등록금 정도 갖고 얘네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낼 거예요. 그리고 3개 국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략이 달라요. 그 전략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사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제가 문제 낼 텐데 맞춰보실래요? 문제 낼 텐데 제 고향이 충남 아산이에요.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어요. 누구를 기리는 사람? 이순신을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얘기하면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냐고.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하게 막 일어나서 얘기한다든지 막 손을 들고 얘기한다든지 저거요. 특별성이 없지. 조금만 특별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조금만 특별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띄어요. 눈에 띄면 기회가 와요. 이왕이면 대답할 거라면 아예 안 대답할 거면 모르겠죠. 대답할 거라면 조금 특별하게. 알겠습니까? 자, 연습 게임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산 출신 중에 이순신 장군 나오는 유명한 사람. 그럼 정주영 같은 소리에 정주영 후가 아산이다. 아산 정주영이지. 그게 아산 사람 하이 저렇게 무식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정주영은 왜 소 500마리 갖고 이북을 갔는데 북한에서 이북 사람이야 그 아저씨는. 그렇지 유이선 역시 의원님이 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지. 센스가 없어 그렇게. 그래서 밥 먹어요. 아이고 아산에 인물 없어요. 인터넷에 지식민에서 지금 내 기사가 100개 나와. 아산 시장 나오는 기사가 많아 내가. 좋았어. 연습게임 산책판. 그럼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이 문제 맞히는 가장 특별하게 큰 소리로 맞히시는 분께 제가 우리 자녀를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아빠의 리더십이라는 책. 자녀 교육에서는요 엄마보다 아빠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거 2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 책 한번 드릴게요. 자,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고 만화 영화 중에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닌자 거북이 5번 하고 나서 외치겠습니다. 문제 낼 테니까 제일 큰 소리. 문제 쉬워요. 순발력 세게 얘기하면 돼. 자, 닌자 거북이 5번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목소리가 작어. 아이 좀 제대로 해봐. 5번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자, 문제 쉬워요. 아세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야,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어. 세종대왕이 애 이름 좀 알자.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 아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다음 중 거북선을 만드시는 분에 세종대왕 써나오면 이걸 살릴까 죽일까 아마 반쯤 죽일걸? 왜 엄마는 왜 거북선 그래? 따라해봐요. 맥락의 오류. 맥락의 오류. 이게 맥락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맥락을 잘 못 바꿔요. 못 바꾼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맥락을 조작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면 현충사를 얘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떠오르니까 거북선이 생각나. 근데 미처 안 생각난 사람을 위해서 입에다 거북이를 10번 붙여줘. 거북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준대. 책을 그 책 안 가져왔어요. 그런 책은 쓴 적도 없거든. 적으세요. 인센티브는 의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센티브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멀쩡한 엄마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닌자 거북이 내가 그 책 받아가지고 우리가 친하면 닌자 거북이 그 책 갖다 줘야지. 닌자 거북이 그 책 갖다 줘야지. 그리고 마음이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요? 거북선 이러는 거.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맥락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연을 왜 들어 다니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평상시에 들어볼 일이 없는 얘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강연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들어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경상북도에 가면 새누리당을 욕하고 전라도에 가면 민주당을 욕해요. 그 동네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 근데 전라도 가니까 민주당은 늘 욕먹고 있으니까 들어보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파워가 덜한데 충격이 덜한데 경상도 가서 새누리당 욕하고 대통령 욕하면 파워가 세요. 거기는 안 들었던 얘기니까. 차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입을 못 벌리는 분위기니까 나 같은 당사 얘기는 다른 얘기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이런 맥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크게 볼까요? 언론도 맥락을 조작해요. 예? 언론도 맥락을 조작한다고. 제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요. 저질 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조선일보를 펴놓고 알려줘요. 쓰레기통에 주던 조선을 펴놓고 이 신문의 역사와 언론을 왜 봐야 되는지 언론을 믿지만 10살짜리 한테 우리 아이가 너무 이른 교육인데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세상의 모든 걸 다 믿지 마라. 글자가 다 진실은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해요. 민주시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빠 말도 안 믿는데 이 문제가 이제 아빠 말도 안 믿는데 아빠 말도 검증해요. 근데 맞죠? 아빠 말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지 판단. 근데 나는 좋은 게 이제 자기 판단이 굳건한 아이가 됐어요. 10살짜리인데. 나는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좀 키우긴 힘들어요. 자꾸 말대꾸 하니까. 하지만 민주시민을 커가고 있어요. 왜?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걔는. 자, 이제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기획하고 좋아하게 됐냐면요. 미국의 행복학회에서는요. 미국의 행복학회라는 게 있고 지금 한국도 이제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행복연구소를 만들고 연구하고 계신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경제 매표로 이제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 말이죠. 경제를 매표로 신장시키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사람 뽑지 맙시다. 국민들께 행복하세요? 근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게 괜찮으세요? 혹시 내가 대통령이 되게 부끄럽진 않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이 행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행복학회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돈, 건강, 가족, 사랑, 친구, 여가, 직업 한 7대 6대 영역이 쭉 나열이 됐어요. 그 중에 사람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질문. 아까 틀린 엄마 제기 얘기를 줄게요. 그 중에 사람의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몰라요. 아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를 못해요. 자기 생각 건강 안 좋았어요. 또 속으로 다 돈인데 또 돈이라는 게 사실 여기 90%가 돈인데 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물 같아 보니까 안 하는. 돈 중요하다니까. 사실은요. 질문이 틀렸어요. 건강과 친구, 가족 이런 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질문이 틀렸다고. 그런데 방법을 바꿀게요. 그 행복의 요소 중에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조사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랑이 깨졌어. 부부가 이혼을 했어. 그럼 나머지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 그랬더니 오히려 이혼하니까 돈도 더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이혼하니까 건강이 더 쾌차하는 사람도 있어.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런데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직업이라는 거였어요. 직업의 안정성과 만족도가 깨지니까 뭐가 문제야? 돈도 못 벌고요. 사랑도 깨지고요. 가족도 깨지고요. 여가도 못하고요. 친구도 못 만나고요. 많은 게 깨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행복학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행복한 사람의 정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된 사람.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뭐라고 하는 목적은 결국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죠. 명문대를 나온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미 많이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뭔지.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그래서 제가 직업 지도, 커리어 지도에 제 비전을 좀 채우고 짧은 지식이지만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니 저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뭐 캐리어를 뭐 진학 상담을 공부한 적도 그냥 경영학 4년 나온 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CJ 한 2년 다니고 야쿠르트 한 8년 다니는 게 제 직업에 다예요.
그러고 나서 교육회사 차리고 강사하고 지금 건강식품 다단계하고 뭐 여러 직업 한 6개요 제가. 단양에 땅 사가지고 염소 키우고 직업이 6개라니까요. 그래서 해줄 말이 많아요. 해줄 말이. 자, 그래서 직업과 행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정자들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육부 장관이 이런 걸 봐야 돼요. 어떤 데이터냐고 보시죠. 지난해 발표된 OECD 주요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53.9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 지도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더 낮은 10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성공을 강조합니다. 반면 행복에 대한 가치는 낮기만 하죠. 어머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행복이 더 중요한가요? 이제 공부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속안에서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까지 재밌게 다니면 또 길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프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안 닮았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명문대를 안 나와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명문대를 안 나와봤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수태게 명문대 나온 놈들 치였거든? 우리 새끼는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마인드를 갖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벗어나면 보여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길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넘어갈게요. 너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3시간 원래 저긴 줄 알았는데요. 행복한 직업의 조건. 여러분 이제 창의력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행복한 직업을 되기 위해서 아까 그냥 다 넘어가기 그렇다 준비해왔으니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얘들 얘기인데요. 새 아이의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도예가를 꾸면서 인천 도예학교에 다녀요. 일찌감치 도예가로 꿈을 정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 인천에 있는. 올해 3학년인 예서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도자기의 매력에 빠져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꿋꿋이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자, 저기까지만 볼게요. 되게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살 고3이요. 그릇을 만들면서 행복하면 그거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은. 제 행복의 관점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게 저의 삶의 모토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맞아요. 우리는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걸 강요해요. 이런 말이죠.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포기하는 걸 강요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미래에 그게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행복하려고 지금 행복을 다 희생해. 그게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논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고. 알겠습니까? 그럼 뭔가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성대 약대 다 있는 친구인데요. 성균관대 약학과 1학년 홍지현. 각종 대회 수상 경력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의 수학 영재였습니다. 근데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요. 게다가 지난해 신춘문예에 당선하며 희곡 작가로 등단했습니다. 수상작은 변기. 3번의 습작으로 누군가에겐 평생의 바람인 신춘문예 당선의 꿈을 이룬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시사점이 뭐냐면 얘가 수학을 잘해서 성대 약대를 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한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27, 8살 청년들과 대화를 가끔 나눌 때가 있으면 제가 대학생 특강들 막 1000명, 2000명 특강을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이메일이 와요. 그런데 그건 외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강연이 있으니 그때 글로 와라. 그럼 차 한잔 마시고 10분, 20분 얘기 들어주면서
코치라는데 제가 걔한테 그런 위로를 해요. 뭐냐면 30 이전에 네가 평생 할 만한 일을 찾는 거면 로또 맞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면 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한국 사회에서 네가 네 길을 생각해볼 여유조차 안 줬고 심지어는 생각할 게 만들 의도조차도 없는 교육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자. 아까 답안 나오는 고3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내면 돼요. 나에 대한 생각한 시간을 어차피 치러야 될 군대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대학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략을 바꾸면요 시간이 절약이 돼요.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고3 졸업했는데 그 집 아들 어디 갔어? 어느 대학 갔어? 군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의 마지막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 애가 글을 잘 쓰잖아요. 저 엄마가 뭘 잘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렸을 때 한 번도 글을 쓸 때 맞춤법 틀린 걸 지적을 안 했대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제가 지금도 맞춤법이 되게 틀려요. 하지만 글은 되게 잘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춤법 잘 맞추는 건 컴퓨터가 해결해줘요. 아니면 교정 봐주는 직원이 해주지만 창작이라는 건 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맞춤법 틀리면 뭐 하늘이 개벽 나는 줄 알고 이게 문제예요. 그 자식은 부모의 사이즈만큼 커요. 잊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사이즈만큼 커요. 자식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제대로 보세요. 제가 아까 모두에 정치 얘기라고 했던 거 부모가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에 대해서 반대했는지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막 난리 피고 막 원내대표 그 모르죠. 관심 없어요. 내 새끼만 잘 됐는데 내 새끼만 안 죽었으면 돼.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병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식이 출세한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행복한 직업의 조건이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직업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이어야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너무 어려운데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고 아까 우리 어떤 아버님께서 자녀의 창의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했는데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자녀 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의적인 아이 앞에 좀 전제를 붙일게요. 행복한 창의적인 아이라고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창의력 강의를 해서 1년에 강의료만 한 1억 5천을 벌어요. 근데 재미난 경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군대를 갔다 ROTC 군대를 갔다 왔고 제일지당을 다녔고 야쿠르트 다녔어요. 창의력과는 상관이 없는 캐리어를 걸었죠. 근데 왜 창의력 강사가 됐냐면 제가 25살 회사를 나와서 마케팅 강사를 했어요. 근데 마케팅을 쭉 이론적으로 풀다 보니까요. 창의력이 중요하더라고 마케팅에서. 그 창의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창의력 책을 몇 권 갖다 읽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사람들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창의력 강사가 된 거예요. 그 창의력을 쭉 강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질문.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지? 자, 학생 어떤 사람이 창의적일 것 같아? 눈을 봐, 괜찮아.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야? 그렇게 막 묻는 사람이 창의적이야. 창의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행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행복학 강의도 해요. 이제. 창의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의력은 간단히 정의되는 창의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의력이란 뭐다? 문제. 대기업이 왜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지 아세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력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공군에서는요. 미국 공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박사에게 컨설팅을 하나 의뢰해요. 어떤 의뢰냐면 조종사가 적지에 낙하산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혼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구하러 가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서너 달이면 만드는데 조종사는 몇 년 가르쳐야 되거든요. 빨리 막 떨어졌어도 살아 돌아와도 비행기 태워서 또 전투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사가 토렌스라는 박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진영에서 혼자 살아온 조종사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녀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 당신이 구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피해서 귀순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당신이 그 살아 돌아올 때 가장 도움이 됐던 훈련이 뭐였냐? 왜냐하면 어떤 훈련이 도움됐다면 그 훈련에 양을 늘리고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라 하냐면 내가 군대에서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은 현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뭐라 하냐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하는 무슨 능력? 문제 해결.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걸 창의력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정해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창의력 교육은 미국 군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웃기죠? 군대에서 창의력 교육이 시작해요. 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매뉴얼로 만들 수가 없는 돌발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 돌발 변수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잘 보세요. 문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순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측한 문제가 있고 예측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자로 만들고 싶어요? 네. 대답 안 한 사람들은 무저가 되네. 성공자로 만들고 싶어요? 네. 성공이 뭔데요? 제가 정의 내려볼게요. 제가 성공 특강을 자주 하는데요. 성공의 정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성공하는 거라고. 근데 그 문제의 질과 정도가 쉬운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못 받는, 덜 받는 거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중요한 문제로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의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영향력이 크면 큰 돈을 버는 거죠. 전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무슨 문제 해결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쓰기 어려운 컴퓨터를 쉐기 같은 거 들고 흔들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30년 전에, 34년 전에 과학영재로 뽑혀서, 안 믿네. 과학영재로 뽑혀서 당시 서울국립과학과라는 해화동에 있는 데를 여름방학에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컴퓨터라는 게 몇백만 원 하는 걸 10대를 놓고요. 학교가 보면 한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컴퓨터 C 언어를 배웠어요. 슬래시 플러스 A 물음표 슬래시 플러스 B 엔터 이런 그러니까 그 물음표가 하나 떠 3 물음표가 하나 더 떠 4 그럼 엔터 치면 7 이렇게 나와. 이런 속으로 다 계산할 걸 열랑 글자를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컴퓨터였어요. 그게 컴퓨터였다고. 만약에 컴퓨터가 그 상태로 있었다면 컴퓨터를 여러분은 쓸 수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공간을 청소하는 문제는 누구나 해결할 수도 있고 조금 더러워도 괜찮잖아요. 버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맹장이 터지는 문제를 볼게요. 안에서 맹장이 터졌어요. 안 고치면 죽어요. 근데 아무나 배를 찢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를 안 나가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가거든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앞에서 선생님 맨날 바라보고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 하게요? 지금 뭐 하게요? 주로 공무원 해요. 주로 공무원 해요. 그리고 주로 선생님 해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 공무원 중에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놈이 검사예요. 연봉 4,500, 6,000 받고. 응? 물론 뭐 퇴직해서 나오면 떼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무원이에요. 근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학교 다닐 때요. 맨날 혼나고 초등학교 어떻게 담배 피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늦게 오고 그런 놈 하나가 있는데 꼭 끝날 때쯤 되면 그런 놈이 나타나요. 아 친구들아 말고 미안해. 나 절대 안 가고 아우 미안해. 야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썼냐면 저녁 식사값을 걷고 있었어요. 총무가 오늘은 2만 원 그래서 2만 원씩 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주접수다 돈 얼마나 하나. 야 김기사 법인카드를 긁어. 밥을 공짜로 먹긴 했으나 빈정이 확 상해요. 안 그러겠어요? 학교 다닐 때 저놈 사람 될까 했던 놈이 막 에쿠스에 막 직원을 막 수십 명 거느리고 살아요. 나는 그때 고민했어요. 저건 어떤 현상일까? 저건 뭘까? 저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근데 그때 뭔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요, 모범생들은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실생활에 별로 쓸모없는 문제풀이 문제 능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걔는요, 학교 생활을 통틀하면서 실전 문제를 살았어요. 생활 속의 문제.
걔는 아침에 교문을 통과할 때부터가 문제야. 걔는 매일매일 문제에 봉착해. 왜냐면 걔가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걔가 담배 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끼를도 걔 가방을 뒤지거든. 그럼 문제에 봉착하잖아? 문제에 봉착해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얘가요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학교 모퉁이에서 모범생과 가방을 바깥 매요. 그럼 들어오면 널 와봐 막 그럼 가방을 꺼내면 참고서 문제집. 선생님 깜짝 놀래. 너 마음 잡았구나. 걔 가방은 딴 놈이 메고 들어오거든. 물론 여기 학생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선생님들과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 저거요. 눈칫밥 먹여 키우자. 내가 살다 보니까 천하에 쓸모없는 놈들이 눈치 없는 놈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눈치 보게 안 키웠어요. 눈치는 봐야 돼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눈치를 봐야 돼요. 걔는요 학교 다니면서 이 눈치 저 눈치 엄청 봤어요. 사고를 칠 때도 결단을 내리기 위해 오늘 선생님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기분이 좋으면 뺨 2대 맞는데 기분이 나쁘면 10대 맞을 것 같으면 도전을 안 하는 거죠. 리스크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세상을 나왔으니 사람의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거. 그가 부를 쟁취하고 기업을 일군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고 봐요. 걔에게 많은 시사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에? 네. 문제를 일으킬 기회를 주세요. 생명과 관련 없는 문제는 일으킬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기회를 주고 스스로 수습할 때까지 속이 터져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단 몇 가지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것들. 우리 집에 딱 금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주방으로 들어가는 라인만 넘지 마라가 우리 집 금기예요. 그 외에는 집안에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딱 그냥 불만 지고 칼만 지고 할까 그거 빼놓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만 난장을 펴요. 근데 엄마 아빠 돌아올 시간에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죽어나요. 막 찬장 열고 막 벽에가 나오고 그래. 급하게 수습하느라고. 그러면 아마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다음부터는 시간 조절이라는 걸 배우겠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그냥 찬장을 열어서 막 벽에 넣어놨겠어요. 막 다급했던 거지. 그럼 다음번에는 분명히 엄마 아빠 외출했다는 귀가 시간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 몇 시부터는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를 배우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시키질 않아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만들지도 해결하지도 않는 사람.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세 번째 인간이에요. 어느 조직에도 마찬가지고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러분 이거 자 우리 자녀를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최고의 조건 따라해볼까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요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부모. 여러분이 일찍 죽어주는 거예요. 적어요. 자식을 위해 일찍 죽자. 적어요 빨리. 자식을 위해 일찍 죽어주자.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나가다가 또 유서수 뛰어내리지 말고 부모 업듣기 키우자. 난 진짜 한심한 엄마들 봐요.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엄마의 내적 정신세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이 커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이요 자식들에게 올인을 하고 있어요. 적으세요. 자식들이 커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자식들이 커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키워달라고 했어요? 이래요. 그럼 띠리리 하고 우울증 오는 거예요. 내 세계를 사세요. 자식 들여다보면서 잔소리할 시간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길에서 휴지를 주세요. 그게 훨씬 자식이 세상의 세계관을 갖는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와 제가 하는 세리머니 중에 하나는 분리수거통의 총정리예요. 우리는 분리수거를 버리러 가면 딴 사람이 잘못 버린 분리수거까지 다 해요.
그게 우리 자녀들과 저녁마다 하는 세리머니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다영아, 비록 우리에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게 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환경 교육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3명이 모여야 소변을 싸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물을 못 내리게 해요. 우리 3명이 쌀 때까지 물을 집에 두고. 그래서 냄새가 좀 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딸에게 가르쳐. 소변이 더럽지 않다는 걸 가르쳐줘요. 원래 네 몸에 있다. 더 진짜 들어온 건 뭐냐면 변기 아니었다. 원래 진짜 들어온 건 변기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변기 안에 맑은 물이 있으니까 깨끗해서 수많은 세균이 있는 거고요. 소변은요, 잘 걸러진 나의 물이에요. 이렇게 어떤 현상을 갖고 자꾸만 대화를 풀어주면 이면의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대신 제가 물을 아껴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절대적 가치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치관 이런 거. 8살, 9살 저희 딸에게 가르쳐줬던 게 뭐냐. 왜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 딸들은 소변을 보고 물 내리기 전에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소변 볼 사람 물어봐요. 그리고 특별히 없으면 그때 물 내리긴 해요. 지 엄마가 너무 싫어요. 냄새 난다고. 그러면 우리 딸이 물어보고 난 뛰어가서 안 마려워도 또 싸요 한 번.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딸들이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치관에는요,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고 교환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교환적 가치의 넘버원은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가면요, 많은 것과 바꿔줘요. 교환해줘요. 쌀도 교환해주고 돈으로도 교환해주고 금으로도 바꿔주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내가 우리 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영아,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산다. 그런데 말이야, 이 물 한 잔을 볼까? 이 물은 누가 들고 나간다고 막 돈을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이 물 자체가 없으면 죽어. 그래서 아빠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물에 대한 그 감사를 하지. 그리고 나서 우리 딸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아프리카의 사막에 사는 어떤 여자애가 맨발로 10리길, 4km를 걸어가서 꾸정물, 이렇게 얹은 물을 마시고 물감 우유통에다가 그 물을 떠와서 온 식구가 그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이 살고 있는 밑으로는 아주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흘러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50만 원을 들여 관정을 팔 돈이 없어요. 원주민 20명 사는 동네에 어느 누구도 파이프를 내려서 깨끗한 물을 올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50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우물 파기 운동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2개를 팠어요. 지금도 돼지조를 통해 계속 100원씩 200원씩 모아서 또 보낼 거예요. 제 인생의 비전, 죽을 때까지 우물 100개 파고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엔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My new panties.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I choose one because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엄마가 줄게.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안 돼.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 엄마,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아이가 지각을 할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입 닦아.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Which one do you want? Shrike.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돼서인지 아이는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We're gonna be late. 학교에 가기 전 짧은 1시간. 한국과 영국의 먼 거리만큼이나 두 나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 숙제를 안 한다 예를 들어. 그럼 우리 숙제해라 그러잖아요. 애는 관성에 빠져 있어요. 애는요 언제까지 버티냐면 엄마의 톤이 한참 높아갈 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구나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알람의 기능을 제거하면 아이들은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숙제를 몇 번 안 하니까 뭐 숙제 안 하고 가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 이거지. 그리고 또 이런 거 그래서 저희는 숙제라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 숙제를 안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뭔가가 돌아오잖아요. 피드백이. 그러면 아주 강력한 페널티 몇 개를 던지죠. 2달간 TV 시청 금지. 근데 우리는 TV를 딱 일요일에 2시간만 보거든요. 일주일에 딱 2시간을 봐요. 근데 그걸 2달간 금지면 미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 서양 부모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막 아까 그 엄마 봤죠? 눈 콱 해가지고 적으세요. 자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자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요. 엄마 아빠가 무릎 밟고 살자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일보다 우리 부부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불만이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부모의 도와줌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국 부모와 서양 부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도와주려는 한국 엄마, 독립심이 중요하다는 영국 엄마.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성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호회차는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Like Africa.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힙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도 결정력을 뭘 봐야냐면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나 안 가르쳐줬어요. 얘가 다 했어요. 그러죠. 아주 극심한 잘못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저 까짓게 열차면 어떻고 회오리면 어떻고 글자가 틀리면 어때요?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회오리 열차라고 부를 때 열차 회오리로 부르는 아이가 일을 낼 수 있고 다른 관점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궁금한 진로지도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갈 길이 뭔데, 자, 한국에서 대학 보내지 마세요. 공부가 제가 볼게 공부라는 먹고 사는 문제의 초이스 중에 공부라는 방법이 이제 가장 어려운 방법이 됐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방법이에요. 자, 볼게요. 제가 고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올해 44살이에요. 제 친구가 삼성에 있어요. 몇 년 더 다닐까요? 그 친구가 차장 부장이에요. 지금 연봉 8천에서 9천 받아요. 몇 년 더 다닐까요? 4년 더 다녀요. 50살 못 넘어요. 삼성에서 임원이 되려면 4천분의 1이 돼야 돼요. 시골 동네 4천명 중에 전교 1등 하는 것도 힘든데 삼성 들어간 놈들 중에 4천분의 1이에요. 애 낳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쉬운 애 회사를 나가서 뭘 하게요? 할 게 없어요. 제 동기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는 35살에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연간 2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강의 의뢰가 강의로만 1년에 한 2억 넘게 벌어요. 그래서 저는 원가가 제로예요. 조동아래만 먹고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무릎 성할 때까지 한 70까지는 자랑을 해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5개이기 때문에 강사가 끝나도 할 게 많아요. 사실 제가 이런 힘센 사람들한테 막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가끔 해코지예요. 저한테. 다음부터 계약구청에 못 쓰게 만들고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강의가 끊겨도 저는 먹고 살 거리가 되게 많아요. 건강식품 유통업도 하고 다단계 피라미드도 하고 있고 염소도 키우고 있고 교육회사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다 끝나도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오물상 할 거고 감자탕집 할 거고 내 버킷리스트는 직업이 아직 4개나 더 있어요. 왜? 죽을 때까지 다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이런 애들만 대학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엄마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나가 노래나 그러고 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책 봐. 얘네만 시켜요. 얘네만. 근데 그런 애들 생각 잘해야 될 게요. 밥벌이 잘 못하니 부모가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래요. 우리 큰애가 4살 때 책 한글을 띄고요. 책만 봐요.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아. 잘난 척도 겁나해. 사회 나와서 인기도 없어.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얘는 평생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평생 공부를 지조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빠가 먹고 살 거리 마련해줘야 되겠다 좀 결심하고 있어요. 지조하는 공부하면서 돈 걱정 좀 덜하게. 그렇다고 막 펑펑 쓰진 못하지만 공부 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근데 나는 우리 둘째에게 희망을 걸어요. 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큰애는 완전히 100% 지엄마, 둘째는 100% 나. 얘는요 입에 음식을 넣고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 엄마가 먹었어? 그런데 안 먹었어? 그러면 와 사고를 잘 쳐요. 사고를 잘 치고 수습도 하는데 막 세탁기에 막 인형이 들어가 있고 막 숨겨놓느라 막 이래. 나는 그런 아이가 좋은 거죠. 자기 고집이 너무나 세요. 그것도 좋아요. 대신 걔는 어떤 달란트가 있냐면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녀 진로 얘기인데요. 볼게요. 똑같은 뱃속에 사는 2딸이 있는데요. 큰애는요. 이런 차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큰애는요. 가짜를 가르쳐주면 이 가와 어자도 알고 이게 응용이 되는데요. 우리 딸은요. 둘째는요. 가를 가르쳐줘요. 다음날 가를 가르쳐주면 몰라요. 왜냐면 이 꺾임의 기울기가 다르면 얘는 같은 글자라고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둘째는 이미지가 강한 아이예요. 첫째 아이는 이렇게 꺾였든 이렇게 꺾였든 꺾인 거니까 그냥 가야. 그러니까 글자 빨리 익혀서. 우리 애는요 까막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뭔가를 많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런 현상에 대응이 빨라요. 우리 첫째가 4살에 한글을 읽었다고 저와 제 아내가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왜? 그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그냥 증상이야. 여러분 글자를 빨리 읽으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림을 안 봐요. 글자를 읽지. 근데 우리 둘째는요 5살이 되도록 까막눈이에요. 6살 때까지 7살 때까지 글자를 못 읽어요. 자,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려고 의도하겠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글자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 딸이 둘째가 키웠던 경험인데요. 그래서 자식은 공부를 해보면 좀 이렇게 응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둘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농담삼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둘째를 소개할 때 우리 집 까막눈이 얘기를 했어요. 얘가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또 까막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식구들이 오셨는데요. 선녀와 나무꾼 책을 읽는 거예요. 선녀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우와! 까막눈이 드디어 하얀 눈이 됐구나. 다 틀리게 읽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얘는요 그림과 스토리, 근데 중요한 건 다 틀리게 읽는데 스토리는 기가 막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미만 좀 틀리지 스토리가 그대로 읽어요. 얘는 그림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머리에 그냥 스캔한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지금 구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책을 읽을 때 글자를 모르니까 얘는 그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큰 놈은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책을 읽어줘도 지가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안 보는 거죠. 근데 작은 놈은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외워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글을 읽느냐? 읽은 거예요. 둘째가 갖고 있는 달라트는 비주얼에 대한 거예요. 첫째는요, 엄마가 전날 이렇게 옷을 좀 꺼내놓잖아 입고 가라고요. 둘째는 아침 그래요. 타이즈가 옷색과 안 맞대. 반짝하는 거 지금 타이즈를 어떻게 찾냐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반짝이 있던 그 분홍색은 완전 우려할 거 뚜껑 열려요. 근데 큰일은 어떤지 아세요? 드레스에 운동화 꺼내도 운동화 신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요 신발까지도 이제 동의를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꺼내놓은 지 엄마가 골라준 것보다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키워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달란트가 뽑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게 걔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그쪽 분야 잠깐 보내보는 거예요. 그림을 가르쳐보고 대신 근데 그림을 가르칠 때 조건이 있어요. 미술학원 다닐래 이러면 안 돼요. 걔 입에서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는 말을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가 결정한 거거든요. 자, 알려드려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래. 맞죠? 우리 학생들은 직업 뭐 갖고 싶어? 응? 그냥 시집 가고 싶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나 좀 솔루션을 더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건 여태까지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택은 부모가 하고 지들은 했단 말이야. 그럼 벌써 누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택의 기회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그렇지만 애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다고 얘기 못해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제가요 몸치예요. 춤을 못 춰요. 우리 아내도 몸치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기본적으로 발레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발레를 가르칠 때 우리 딸한테 다영아 발레 배우자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얘 입에서 아빠 나 발레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발레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보면서 진짜 재미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리 찢고 있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뭐가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척하면서 봐요. 우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어떤 발레리나가 나올 때마다 저 발레리나 아빠는 좋겠다. 저희 딸이 발레를 잘해서 정말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한다니까 질투를 느끼는 거지. 저 발레리나 아빠는 진짜 좋겠다. 딸이 저 발레를 잘해서.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럼 우리 딸이 뭐라 그러게요? 지 엄마한테 엄마 나 발레학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르게 만드냐? 우리가 알트가 그래! 발레 배우래. 다영아 미안한데 우리 집이 돈이 좀 부족해. 다음 달에 아빠가 강연 2번 하고 오면 그때 돈 만들면 2달 후에 가자. 그 갈증을 느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갈증을 느낄 때 문화센터에 들어가서 다른 애 발레하는 수업을 첨강시켜요. 가슴에 이글이글 타지. 안 타겠어? 어? 타! 그리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중고로 휴즈를 사서 이렇게 좁으면 밤에 안 꾸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달 만에 발레를 배우러 가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해 늘. 힘들면 그만둬도 돼? 힘들면 그만두자? 이렇게. 더 열심히 해요. 그 발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그때가 8살 때예요. 우리 딸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대. 힘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8살짜리 때 집중력은요. 선생님 5분 보고 지그들끼리 2분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딸은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선생님 고대 쫓아요. 선생님 머리 긁으면 머리를 긁는데. 저를 처음 봤대. 왜일까요? 갈증나게 만들어 놓고 보냈기 때문에 죽어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발레에 달란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달란트가 있다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일이든 일단 지겨울 때까지 해봐야 돼요. 끝까지. 자, 끝까지 갔어요. 아무리 재미난 일도요. 끝까지 가면 재미없어요. 지겹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겨운 걸 끝까지 해봤어. 그리고 잠깐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물러났는데도 그 일이 또 잠깐 생각나. 그럼 이거 나랑 맞는 거예요. 근데 지겨울 때까지 해보고 물러나는데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뭐냐면 대충 다 하다 마라. 태권도도 다니다 마라. 피아노도 배우다 마라. 바이올린도 배우다 마라. 다 배우다 마니 얘의 인생의 끝까지 간 달란트가 도달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대부분이 부모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애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와 부모가 선택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학 얘기 좀 할게요. 대학 얘기. 저의 관점. 왜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왜? 아니요? 제 진로지로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성공 사례 중에 우리 조카 맨놈을 했는데 처갓집 조카만 셋을 했고 나머지는 뭐 조언만 했는데 세 놈이 좀 성공적이에요. 지금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대위로 비행기 조종하는 우리 큰 조카는요. 원래 중대나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상 공군사관학교를 보냈고 안 간다는 놈을 억지로 보내서 지금 인생이 완전히 풀려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상 거길 갔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공군사관학교 가기가 쉬웠어요. 지금 서울대 나올 실력으로도 못 가는 게 공군사관학교 조종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10년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퇴직해서 민항리 타려고. 내가 보기에 내 주변에 아는 중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좋은 놈이 그 놈이에요. 더군다나 전투기 조종사도 아니라 5분 대기도 안 해. 버스 기사야. 일정표대로 그냥 올라탔다 내렸다고 집에 맨날 와 있어. 걔는요 노후가 적어도 60세까지는 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걔가 일반 똑같은 인하 보고 나왔거든요. 걔가 똑같은 점수로 한양대를 갔다면 인생이 완전 망가졌어요. 지금도 대학 못 졸업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너무 두 번째 좀 못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아이냐면 우리 둘째 처형의 둘째 딸인데요. 그 언니는 춘천교대를 나와서 지금 서울에 선생을 해요. 그 언니는 저 강동에서 반에서 무조건 1등하고 전교 몇 등 안에 들었는데 결국엔 춘천교대 갔어요. 근데 시험은 서울에서 지금 교사를 해요. 근데 쟤는 제가 보기에 걔는 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걔가 12~13살 때 제가 장가를 왔어요. 애가요. 딱 우리 처조카 중에는 걔가 인물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근데 마음 씀씀이가요. 인재예요. 걔가 어떤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애냐면 명절에 외갓집을 다 모이잖아요. 온 식구의 선물을 사와요. 온 식구에. 근데 그 선물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물마다 편지를 써요. 저한테는 강사라서 목캔디 하나 사와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모부, 저는 이모부가 되게 자랑스러워요. 걔한테는 용돈이 나가요. 걔가요. 저는 마음이 이뻐요. 그리고 그런 애가 큰일이 될 거라고 봐요. 단지 그가 수학영어를 못 쳤을 뿐이지 너무 훌륭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는 전지에다가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가 눈이 나쁘거든요. 전지에다가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 편지를 써서 둘둘둘 말아서 벽에다 붙여놓는 애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애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느끼는 아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오늘 DISC를 못할 것 같네. 언니가 공부 잘했는데 걔를 못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명지대 교수고 엄마는 교사예요. 교감. 분위기 어떤지 알겠죠? 그 집 친구들 맨날 걔를 보면서 어떤 이런 놈이 나와서 맨날 궁금해해요.
그 공부하는 집안에서 내가 보기엔 그 집안에서 제일 온전한 애가 걔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근데 얘가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친구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떼놓는다고요 강동에서 목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딱 중3 마치고 고1에 왔어요. 근데 얘가요 고1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리가 얼마야.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4월 달에 실시한 전교 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당당히 1학년 대표는 부회장이거든요. 회장은 3학년이라고요. 전교 부회장이 돼요. 불과 2달 만에. 알겠죠? 어떤 능력인지 휘어잡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마음이 착한 아이냐면요. 이모부 초등학교 때예요. 이모부 전화가 왔어요. 저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소풍 가는데요. 우리 반에 엄마 집 나간 애가 있는데 걔 운동화하고 옷 좀 사줄게요. 근데요 감동받았어요. 얘한테 돈 투자해도 되겠다. 얘한테 내가 돈 투자하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처럼 받겠다. 그게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할 때 공부는 여전히 못해요. 제가 어느 날 걔가 고1을 한 4월달 5월달에요 고민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다가 막 자료를 찾고 고민하다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수인 아빠와 교감 선생님 엄마를 앉혀놓고 내가 얘가 승하거든요. 승하의 미래 설계를 들고 왔는데 들을래요? 근데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워낙 그런 쪽에 발이 넓고 우리 집안에서 뭔가 내가 결정하면 다 잘 된 일이 많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디 뭐 좋은 입시 선생을 구했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퇴를 시킵시다. 기절하는 거지 기절. 자퇴를 시키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자퇴는 껌 씹고 담배 피고 이런 애들이 자퇴하는 거지. 왜 멀쩡한 여자들 자퇴를 해요? 패러다임이 가는 거예요. 뭐 할 건데? 자퇴를 시키고 얘가 뭐에 달란트가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해보겠다 하고 2달 후에 자퇴를 해요. 뭘 대단해. 어차피 그 길이 답이 안 나오는데. 아 미안해 학생들 자퇴 미안하다. 학교 다녀? 그 다음 플랜이 중요해요. 내가 그한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냐니까 일본말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본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대요. 잘 됐다. 그 아빠가 카페를 하나 했었어요. 부업으로.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알바를 배우더니 바리스타를 배우고 커피를 뽑더니 빵을 배우더니 6개월 만에 점장이 됐어요. 걔가 29살 점장 언니가 그만두는 말에 지가 점장이 되고 알바에서 면접을 봐요. 18살짜리가. 언니 집이 어디예요? 근데 얘가요 자기도 나이 많은 언니들 와도요 걔 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리더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800만 원인가를 모아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세워준 게 승아야 대학은 네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뭐 영어의 정도에 따라서 농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는데 난 이모는 거길 갔다 왔으면 좋겠어. 거기에 애 머릿속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걸 심어줬어요. 그때 또 걔는 그때 워킹 홀리데이를 지가 막 들이다 팠어요. 그리고 걔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그래도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봐요. 검정고시를 가서 1등급으로 붙어요. 내신 1등급. 그래서 아무 실기도 없이 내신 1등급을 수시로 관동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넣었어. 학원도 하나도 안 돼. 시각 실수도 없었으니까 그냥 점수만으로 검정고시 본 내신으로만 넣는데 학교를 3군데나 합격을 해요. 근데 그 심심해서 넣은 거야. 그래서 걔가 플랜을 짠 게 뭐냐면 걔가 플랜을 짠 게 어느 날 왔어요. 또 걔가 한 6개월 하면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모부 저 결정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인도를 가겠대요. 좋다. 좋은 아이다. 인도 왜 가냐 그때 이모부가 모르시는데요. 워킹홀리데이가 영국도 열렸대. 그전까지 영국은 없었거든요. 영국에 워킹홀리데이가 열렸대. 근데 영국을 가려면 영어의 점수가 높아야지 갈 수 있대. 그래서 자기가 인도의 어학연수 코스를 준비했대. 먹고 자고 입고 6개월 동안 280만 원짜리를 딱 해본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건 출국 일주일 전에 엄마한테 따가서 엄마 나 영국 6개월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깜짝 놀래요. 어떻게 간다고? 어떻게 간다고? 비자 꺼내놓고 입학금 꺼내놓고 학원 주소 꺼내놓고 인도 가서 쓸 노트북 중고로 하나 사놓고 거기에 온 식구가 감동했어요. 그 식구들 중에 혼자의 힘으로 인도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명도 없거든요. 얘는 여행사도 안 거치고 아무것도 안 거치고 지가 다 자필로 써서 어플라이하고 답장 받아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를 갔어요. 가서 딱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한국 여자애가 룸메이트가 됐어요. 걔는 좀 다른 게 걔는 엄마 아빠가 교수인데 엄마 아빠가 자퇴를 시켰어요. 한국 교육은 안 된다. 교수인데. 그래서 고3 때 검정고시를 봐서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에 합격을 했어요. 어때요? 여기 앉아있는 부모들 중에 내 자식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도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외국어 대학 괜찮단 말이에요. 영어과? 할아버지하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모는 뭐라 하냐면 이 외대 영어과 나와서 뭐 하게? 미국의 똥통대학 나오는 게 낫지. 맞아요 그게. 외대 영어과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너 인도 왜 하냐 했더니 인도 대학을 들어가려고 한대. 그래서 얘도 그럼 나도 인도 대학이나 가볼까 하고 시험 봐서 인도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니라 인도의 네루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세계 100대학의 대학이 안에 들고요. 우리는 따지면 고대나 연대급이에요. 그 나라 애들도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외국인 애들이라 큰 예로 들어간 거죠. 자, 목동에서 전교꼴찌 하던 애가 인도 애들 고대나 연대 갈 정도의 애들이 들어가는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3학년이에요. 무슨 과를 들어간지 아세요? 일문과를 들어갔어요. 전교꼴찌 하던 애가 인도에 가서요. 영어로 일본어를 배워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거든요. 공용어가. 교수가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가서 얘는 두 나라 말 다 배워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얘가 방학 때 집에 안 들어와요. 함께 안 들어온다고. 그 과의 룸메이트 애들이 러시아 두어딸, 필리핀 대사딸, 캐나다 뭐딸, 해외 순방 다녀요.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자, 이 답안 나오는 트랙에서 1등을 가고 2등을 가고 점수 10개를 더 맞히게 갈래요? 전혀 다른 트랙에서 세상을 살게 할래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만큼 보여요. 알겠습니까? 네. 조금 제가 시간을 더 써도 된다면 얼른 넘어갑시다. 저 실습집 펴보세요. 실습집. 자, 몇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실습집 펴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게 제가 행동 유형 분석지인데요.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맞추고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지금부터 진단할 건 학생들 자기 해봐. 뭐냐면 이건 성격 유형 진단이 아니라 행동 유형 진단이에요.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행동 유형 진단.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다 틀리면 다른데 여러분 성격과 행동도 다른 말이에요. 자, 행동 유형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 이런 거죠. 자녀가 있어요. 엄마한테는 아주 개망만인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최고래. 그런 애들 많아요. 학교 가면 의외의 칭찬을 듣고 엄마가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죠. 엄마한테 개그거든. 왜냐면 얘가 대상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렇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 국회의원 중간에 안 나갔을 거라는 거죠. 대상에 따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볼 때 사회적인 행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른 걸 잘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사회성이 나오고요. 이 사회성에 맞춰서 좀 이왕이면 달란트에 맞는 직업군이 도출이 돼요. 그 힌트를 한번 드리고자 DISC 행동유형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첫 번째 결정할 건 누구 걸 측정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행동유형을 측정해도 돼요. 나는 D형이다, I형이다, S형이다, C형이다 이렇게 측정해도 되고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측정하면 우리 아이를 측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 우리 아이의 측정할 때 머릿속에 정확히 상황 하나를 설정해야 돼요. 뭐냐면 어느 항목에서는 나 대할 때, 어느 항목에서 친구 대할 때가 아니라 아주 일관되게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지낼 때의 상황으로 한정 지어놓고 체크를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자녀의 행동유형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아이가 총 10개의 문항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총 10개의 문항인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지낼 때 낙천적이다, 잘 참는다, 결의가 있다, 객관적이다. 이 말에 제일 우리 애랑 가까운 행동에 4점을 주는 거예요. 제일 우리 아이 행동과 멀다고 느껴지는 거에 1점을 주는 거고 2, 3점은 뭐 알아서 제일 가깝고 멀 거를 쓰세요. 4점. 그래서 한 칸에 4, 3, 2, 1이 각각 있어야 돼요. 4를 쭉 쓰거나 2를 쭉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한 칸에. 그래서
이렇게 집계를 내야 돼요. 자, 여기 점수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과 1번이 만나서 1번 칸에, 두 번째와 두 번째 점수를 합쳐서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합쳐서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쭉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았죠? 자, 마지막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점수가 들어가면 D를 더해서 D에다가 I 더해서 I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점수의 분포도와 편차를 보고 우리 아이의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한번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요. 빨리 신속하게 해보시자고요. 제가 시간이 좀 세서 지금 빨리 해보세요. 5분 안에 해보세요. 자, 일단 잠깐 스톱해주세요. 자, 강의를 진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을 측정하고 들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D형, I형, S형, C형. 여러분 기억하시고 알려드릴게요. D형은 뭐냐면 도구. 지금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입시 설명 들으려고 오시는 건데 앞에 부분 좀 들어서 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오신 분들한테 대학 보내는 거 미친 짓이다 꼭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프로그램을 딱 보고 나는 대학 입시를 듣고 싶어. 그래서 막 뒤늦게 둘째 시간에 오신 것 같은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자, D형은 뭐냐? 도구예요, 도구. 걔의 특성이 뭐예요? 용맹하잖아요. 용감하잖아요. 주도적이에요. 근데 이 D형 잔소리 싫어해요. D형들이 잔소리 많이 하면 빗나가요. D형 뭐예요? 잘한다 하면 목숨을 바치죠. D형이 다루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잘하면 잘하는데 마음을 조금만 삐뚤어 먹으면 이놈이요 완전 개판돼요. 그래서 술 먹으면 개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요. 다루기 힘든 사람. 그래서 지도자급들이죠. I형은 뭐냐면 그야말로 I예요. I. 우리 둘째 딸이 나 닮은 우리 둘째 딸. 똑같이 생겼잖아 나랑. I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I는 인생 뭐 있어 재미있는 다야. 그래서 숙제를 꼭 모여서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이런 성향. S형은 뭐냐면 배려형이에요. 배려형. 누구를 배려하는. C형은 뭐냐면 컴퓨터 이렇게 이해합니다. 컴퓨터. 아주 똑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정리비가 뚝뚝 떨어져.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은 좋고 어떤 유형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 사람은 다 달라요. 자기에게 맞는 달란트에 맞춰 사는 거죠. 각각의 유형을 볼까요? D형은 뭐냐면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외향적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가끔 횡포를 부리기도 해요. 하지만 추진력도 좋아요. 그래서 정신력도 강하고요. 근데 이게 삐뚤어 나가면 그래요. 근데 D형의 특징이 뭐냐면 좀 행동이 좀 빨라요. 자, D형 남편과 S형 부인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외출할 때 맨날 싸워요. D형은 차키 들고 문 앞에 서 있고 S형은 막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애들 뭐 할까봐 배려하느라고 막 음식 차려놓고 하느라고 막 서로 엇갈려요. 그래서 D형 남편과 S형 부인이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 목적지를 간다. S형 부인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먼저 가. 그래. 그럼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알았어. 그리고 먼저 가요. 근데 D형들에게 맞는 직업들이 뭐 의사결정도 빠르고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해요. 천만다행인 건 인구의 1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물개져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 잘 되려면요, DISC 비율이 잘 구성돼야 모임이 오래가요. 모임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면 D형이 회장하고 C형이 총무하면 아주 잘 된다. C형이 꼼꼼하게 회비 걷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직업이? 정치 지도자, 건설회사 사장,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D형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건설회사 사장이 C형이었다, 꼼꼼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건물이 안 올라가요. 1층 짓고 검사하고 2층 짓고 검사. D형은 어때요? 일단 올려. 뭐, 실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균등하게 여러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I형은 뭐냐면 I형하고 D형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나서는 건 똑같은데요, I형은 약간 달라요. 재미가 되게 중요해. 네. 막 찍으면 내가 포즈를 취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저거 원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교환을 보내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 이메일 아까 알려줬잖아요. 이메일을 보내요. 내가 이렇게 첨부해서 보낼 테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I형들이 좀 산만해요. 침착하지 못하고 그냥 늘 행복해. 늘 조증이야. 늘 행복해. 이렇게. 괜찮다니까요. 여자 I형은 뭐냐면 패션이 남달라. 이만한 거 핀 꽂고 약간 막대한 거 같이 하나. 우리 둘째가 맨날 그래요. 그리고 늘 행복해요.
그리고 일 벌려놓고 뒷마무리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확 열어놓고. 이거 보면, 야, 뭐 봐봐. 여기 봐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일의 완수에는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언의 특징. 말솜씨가 있고 사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많아. 그룹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숙제를 해도 모여서 해야 돼.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제가 전형적인 아이언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제가 막 어떻게 막 세게 얘기해가 D형 맞죠? 사실 I D형이에요. I 다음에 높은 점수가 D예요. 근데 이런 센 사람들 만나면 전투력이 생긴다니까. 국회의원 만나면 더 막 신나. D형들이 그래요. D형이 어떻게 먼저서 약한 사람들 한없이 약하고요. 센 놈 만나면 전투력이 막 생겨요. 그 D형이. 근데 저는 I가 많아요. 그래서 이 I형의 특징들이 뭐예요? 배우, 세일즈맨, 강사.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나의 달란트에 맞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 슬로건이 뭐라고요?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자. 노세노세 젊은 노세였어. S형은 뭐냐면 내향적이면서 배려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쇼파를 얘기한 게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S형, 혹시 성향이 좀 우리 애가 남한테 배려하고 양보 많이 해서 그래요? 그 집 아들이? 아들, 딸. 딸은 괜찮아. 아들이 좀 너무 배려형이다. 배려 걱정되죠. 속 터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되지요.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놓으면 I형이 피해 볼 일이 없어요. 세상이 짐승 같으니까 센 놈들이 독점하는 거지. 세상이 정상적이면 배려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왜 정치 얘기 같은 말 하는지 아세요? I형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S형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더 혜택받고 인정받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이 나라 이꼴은 뭔지 아세요? 어이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고 대빵만 하고 당선만 되면 되는 나라. 그러니 여러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요. 근데요, S형이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솔선수범형 리더들이 많고요, 위대한 조력자들이 많아요. 자, D형과 S형을 볼게요. 자, 내가 D형과 S형과 행사장 준비를 해요. D형은요, 휴지가 떨어졌으면 거기 여기 어머니 휴지 좀 주세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D형은. S형은요, 내가 저 휴지를 주스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하실 것 같고 허리를 숙이다가 허리를 더 삐끗하면 어떡하실까? 에라 고민할 바에 내가 죽자. 근데 내가 가서 죽는 거예요. 남한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차라리 편해. 그래서 솔선수범형 지도자예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들, 그래서 위대한 조력자들이 많고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우유부단해 보여요. 그리고 행동도 약간 느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낼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판단의 변수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D형은 안 그러니까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버리면 버려. 어떻게 다른 거야? 이러면서 전전을 빠르다고. 그러니까 D형이 보기에 S형은 우유부단하지만 우유부단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교관을 하거나 선생님을 하거나 간호사를 하거나 비서를 하거나 섞이면 여러분 S형 외교관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뭐다? 배려심이에요. 왜? 외교니까. 중국의 외교를 죄송해요. 다음 강사님 죄송합니다. 중국의 외교를 담당했던 주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배려심이 강해요. 국빈 만찬이 있을 때요, 큰 산의 진미가 올라올 때도요, 그분은요 중국의 외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방에 내려가서 국수를 먼저 한 그릇씩 먹어요. 왠지 아세요? 배를 채우고 들어가야 실제 만찬에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거든요. 배를 채우고 들어가서 먹는 신용만 하면서 만찬에서 국빈의 불편함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덕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고 피해보지 않는 세상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C형이에요. 내향적이면서 굉장히 재능이 많고요. 분석적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상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요, 참을성이 있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고 충성심이 되게 강해요. 참고로 삼성의 계열사의 사장님들은 무슨 형이 많을까요? C형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병철 회장이 C형이었고
이건희 회장이 C형이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DNA는 C형이에요. 자, 현대는 D형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D형이고 회사의 토질이 D형이에요. 왜? 지어! 짓고 봐! 해보기는 해봤어? 뭐 이런 거. 일단 해봐! 현대는. 삼성은 해보기 전에 검토만 100번을 하죠. 이런 차이.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조금 여러분 와주셔서 고마운데요. 나는 여기 꽉 찼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꽉 차든 안 하든 강의료는 똑같아요. 근데 왜 꽉 찼으면 좋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혹시 제 생각이 좀 옳다고 느꼈다면 강의를 들으실 때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더 많이 늘려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으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 그렇게 대학 입시 여러분 외국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선진국들이요. 외국의 부모들이 대학 보내는 거 고민하냐고.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내 직분에 충실하면 입에 밥이 들어가는 세상으로 살면 되는 건데 이놈의 나라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건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근본적인 바뀌기 전까지 그럼 우리는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니까요. 지금의 길이 상당히 틀려먹은 길이고 답안 나오는 길이니 판단을 잘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욕도 좀 섞여 있고 좀 무례한 발언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